평양봉화진료소의 내과 전문의 최은영. 그녀는 어느 날 창문이 가려진 차에 실려 정체를 알 수 없는 건물로 이송됐습니다. 여기서 보고 들은 것은 무덤까지 가져가야 하오. 서명하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다는 비밀 서약서가 그녀 앞에 놓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손은 매일 아침 떨렸고 결국 한겨울 영하의 강을 건너 딸의 손을 잡고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과연 그 건물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최은영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딸아이 손을 잡고 살고 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평양봉화진료소의 내과 전문의였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북한 사람과는 좀 달랐을 겁니다. 배가 고파서 쓰러지는 그런 삶이 아니었으니까요. 그게 오히려 제 비극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자란 곳은 평양시 모란봉구역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평양이라 해도 다 같은 평양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강남과 달동네가 다르듯이 평양 안에도 사는 곳에 따라 세상이 달랐습니다. 모란봉구역은 그나마 간부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고 저희 아버지가 노동당 하급 간부셨던 덕에 저희 가족은 그 언저리에 살 수 있었습니다. 마당이 있는 집은 아니었지만 방 2칸짜리 아파트에 어머니, 아버지, 저 이렇게 셋이 오붓하게 살았지요. 어린 시절 기억 속의 모란봉은 참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봄이 되면 벚꽃이 만발하고 동네 어른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막걸리 한 잔씩 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저는 학교 마치면 늘 그 벚나무 아래를 지나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두부밥 냄새가 골목 끝에서부터 풍겨왔거든요. 여러분, 북쪽 두부는 남쪽 것보다 훨씬 단단합니다. 어머니는 그 두부를 기름에 지져서 간장에 졸였는데 그게 어찌나 맛있었는지. 지금도 두부 요리를 보면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평양의학대학을 나와 봉화진료소에 배치받은 건 제 나이 26대였습니다. 봉화진료소는 일반 주민들이 가는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노동당 간부들과 그 가족들이 이용하는 북한에서도 손꼽히는 시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북한 체제 안에서 꽤 괜찮은 위치에 있었던 셈입니다. 약도 있었고 의료 장비도 일반 병원보다는 나았고 무엇보다 월 배급이 제때 나왔습니다. 그 시절엔 말이죠. 저는 진심으로 우리가 잘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으려 했습니다. 믿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으니까요. 남편 성철이는 진료소 인근 국영기업소의 회계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건 직장 모임에서였는데 과묵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딸 지수를 낳은 건 제 나이 33살 때였지요. 지수가 태어나던 날 성철이가 어찌나 울던지. 그 큰 사람이 아기 하나 받아들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더라고요. 그 모습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때만큼은 세상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북한에서의 삶이란 게 온전히 내 것이 아닙니다. 매주 수요일은 생활총괄하고 우리로 치면 반성회 같은 것을 해야 했습니다. 동료들 앞에서 한 주간 자신의 언행을 돌아보고 혹시 체제에 어긋난 생각이나 행동은 없었는지 스스로 고백하는 자리였지요. 처음에는 다들 형식적으로 했습니다. 지난주에 수령님 초상화 액자 닦는 것을 잊었습니다. 반성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게 진짜 감시로 바뀌어 갔습니다. 누군가 옆집 사람이 뭘 먹었다더라, 누가 외국 방송을 들었다더라 하는 이야기들이 조심스럽게 오가기 시작하더군요. 장마당, 여러분도 이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재래시장 같은 곳인데 북한에서는 공식적으로는 허락되지 않다가 고난의 행군 이후로 슬그머니 자리를 잡은 곳이지요. 저희 동네에도 장마당이 하나 있었는데 어머니와 저는 가끔 거기 나갔습니다. 쌀 1킬로에 얼마인지, 옥수수는 얼마인지 그날 눈치로 알아야 했습니다. 배급만으로는 한 달을 버티기 어려운 시절이었으니까요. 저처럼 진료소에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있어도 모자란 게 세상이니까요.
그래도 그때는 그 모든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할 만큼 그 삶에 푹 젖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건 지수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해였습니다. 지수가 학교에서 배워온 노래를 부르는데 가사가 전부 수령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건 저도 어릴 때 불렀던 노래였는데 내 딸 입에서 그 노래가 나오는 걸 듣는 순간 가슴 한켠이 묘하게 아렸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습니다. 그냥 저냥 지나쳤을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 감정의 씨앗은 그날 제 안에 조용히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일이 일어났습니다. 직장 동료 한 명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출근 안 한다 싶더니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윗사람에게 물어봤더니 돌아온 대답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신경 쓰지 마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지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자고 있는 아이의 볼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서럽도록 귀했습니다. 그 동료가 사라진 지 석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그 일을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살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묻어두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보이지 않는 척, 듣지 못한 척, 모르는 척. 그 세 가지를 잘하는 사람이 살아남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 어느 날 진료소 소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섰더니 소장 옆에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사람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인민복 차림이었는데 눈빛이 달랐습니다. 보통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위부 사람들이구나. 소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최 선생, 특별 발령이 났소. 영광스러운 임무요. 영광스러운 임무. 북한에서 그 말이 나오면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진짜 영광이거나 아니면 피할 수 없는 무언가이거나. 그 두 가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단 하나, 방에 보위부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날 그 방에는 보위부 사람이 둘이나 있었습니다. 백두산 혈통을 모시는 특별의료팀에 선생을 배속하기로 결정이 났소. 백두산 혈통. 김씨 일가를 그렇게 부릅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성철이에게 말하자 그 사람도 아무 말을 못하더군요. 한참 만에 겨우 한마디 했습니다. 잘 됐다고 해야 하는 건지. 그러니까요. 잘 됐다고 해야 하는 건지, 큰일 났다고 해야 하는 건지.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지만 소리내어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처음 팀에 합류하던 날,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흰 가운을 입고 지정된 장소로 갔습니다. 장소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차가 와서 데려갔습니다. 창문에 커튼이 쳐져 있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내리고 보니 평양 어딘가의 커다란 건물이었는데 건물 이름도 위치도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팀장은 4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의사라기보다는 군인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지요. 악수도 없이 인사도 짧게 끝내고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보고 들은 것은 무덤까지 가져가야 하오. 가족한테도 안 됩니다. 꿈에서도 입 밖에 내면 안 돼요. 그러고는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비밀 준수 서약서였습니다. 서명하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다는 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김주혜 동지의 전담의료팀 일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주혜를 봤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놀랐습니다. 여러분도 텔레비전에서 보셨을 겁니다. 당당하고 기운찬 모습으로 아버지 옆에 서 있는 그 아이를요. 그런데 실제로 가까이서 본 주혜는 달랐습니다. 아이였습니다. 그냥 평범한 10살 남짓한 아이였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주변 어른들의 눈치를 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수행원들이 20명은 넘게 붙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아이 하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의사로서 제가 느낀 것은
이 아이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의사 눈으로 보기에 지나치게 빠른 성장과 그에 따른 무리가 몸 곳곳에 흔적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진료 소견을 작성해서 팀장에게 냈습니다. 팀장은 그걸 읽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대로 보고할 수는 없소. 그러면 어떡해? 좋게 써야지요. 건강하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의사가 소견서를 거짓으로 쓴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하지만 팀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이 전부였습니다. 질문하면 너도 없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소견서를 다시 썼습니다. 건강하다고 아무 이상 없다고. 제가 의학 공부를 왜 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지수를 끌어안았습니다. 지수는 영문도 모르고 엄마 왜 이래 하면서 빠져나가려 했지만 저는 한동안 놓지 못했습니다. 주에도 어딘가에서 이렇게 엄마한테 안기고 싶겠구나 싶었습니다. 그 아이도 결국 아이인데 그 아이 곁에는 진심으로 아이를 걱정하는 사람이 없겠구나. 수십 명이 둘러싸고 있어도 전부 자기 목숨 걱정하는 사람들 뿐이겠구나. 6.25 때도 이랬을까요? 어르신들 말씀 들으면 그때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사람 사는 정은 있었다고 하시던데. 여기는 그 정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권력 앞에서는 전부 사라졌습니다.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솔직함도. 저는 그때 처음으로 분명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잘못됐다. 막연하게 느끼던 것들이 그날 밤 처음으로 말이 되어 제 머릿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체제가 잘못됐다고, 이 시스템이 병들었다고. 그리고 그 병든 시스템 안에서 저도 함께 병들어가고 있다고. 어머니가 해주시던 두부 요리 냄새가 그리웠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숨기지 않아도 되던 그 좁은 부엌이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소견서를 거짓으로 쓴 날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이 무거웠습니다. 흰 가운을 입을 때마다 뭔가 찜찜한 게 가슴에 얹혔습니다. 의사 가운이라는 게 원래는 환자를 위한 옷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가운이 저한테는 다른 의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숨기고 맞추고 거짓으로 쓰기 위해 입는 옷. 그런 생각이 드는 날이면 거울을 보기가 싫었습니다. 팀 생활은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다들 조심스럽고 다들 예의 바르고 다들 제 역할을 묵묵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서로 친해지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밥을 같이 먹어도 사적인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집이 어디냐, 가족은 몇이냐, 이런 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다들 조용한 성격인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아는 것 자체가 위험했던 겁니다. 가까워지면 서로의 약점이 되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팀에서 저보다 먼저 합류했던 선배 의사 한 분, 리 선생이라고 불렀는데 그분이 갑자기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날까지도 멀쩡히 출근하셨는데 어느 날 아침 그 자리가 그냥 비어 있었습니다. 팀원들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팀장도 아무 설명이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하루가 흘러갔습니다. 저는 그날 화장실에 가서 한참 세면대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리 선생이 왜 사라졌는지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며칠 전 리 선생이 진료 중에 아주 작은 소리로 저한테 한마디 했었거든요. 최 선생, 우리가 쓰는 보고서.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소.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냥 눈만 마주쳤다가 돌아섰습니다. 그게 리 선생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리 선생이 사라지고 나서 팀장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특별한 안건은 없었습니다. 그냥 업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의 끝에 팀장이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는데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지키려면 각자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 책임은 온전히 해당 의료진이 집니다. 가족까지 포함해서요. 가족까지 포함해서. 그 말이 방 안에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무도 표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들 수첩에 뭔가를 받아 적는 척하거나 정면을 응시하거나.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오직 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지수, 성철, 어머니. 그날부터 저는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새벽 2, 3시면 눈이 떠졌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걱정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잠이 안 오잖아요. 그 느낌이요. 저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 팀장 눈밖에 나지는 않았는지,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나를 보고했는지. 그런 생각들이 밤새 머릿속을 뱅뱅 돌았습니다. 몸도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밥맛이 없었고 두통이 잦아졌습니다. 의사가 제 몸 하나 제대로 못 챙기는 꼴이 된 거지요. 남편 성철이가 눈치챘습니다. 밥상 앞에서 자꾸 멍하니 있으니까요. 어느 저녁 성철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있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하면 성철이도 알게 되는 거고 알면 위험해지는 거니까요. 그냥 괜찮다고 좀 피곤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성철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물으면 안 된다는 것을요. 우리는 그렇게 같은 밥상에 앉아서 서로 다른 곳을 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그 즈음 지수가 아팠습니다. 별것 아닌 감기였는데 열이 제법 올랐습니다. 저는 의사니까 집에 약이 좀 있었습니다. 해열제를 먹이고 이마에 물수건을 얹어주면서 밤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수가 잠결에 엄마하고 불렀습니다. 저는 응, 여기 있어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제가 왜 우는지 지수가 알면 안 됐으니까요. 일반 주민들은 아이 하나 아프면 약 하나를 구하러 장마당을 몇 군데씩 돌아다닌다고 했습니다. 약이 없어서 그냥 앓다가 낫기를 기다린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겨울에는 난방이 안 돼서 온 가족이 방 한 칸에 모여 체온으로 버틴다고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나와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느꼈습니다. 제가 살던 세계가 달랐으니까요. 그런데 리 선생이 사라지고 팀장의 그 말을 들은 뒤로는 달라졌습니다. 언제든 나도 저쪽 세계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걸 몸으로 알게 됐습니다. 특권이란 게 그런 겁니다. 있을 때는 당연하게 느껴지다가 잃을 것 같은 순간이 오면 그게 얼마나 얇은 유리 위에 서 있는 건지 보이는 거지요. 그 무렵 팀에 새로운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모든 진료 기록은 작성 즉시 팀장에게 제출하고 원본은 팀원이 보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상 의료 기록을 통제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지시문을 읽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업무 규정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기록을 없애버리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기록에 이름이 적힌 의사가 어떻게 될지는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퇴근하면서 하늘을 봤습니다. 평양 하늘은 그날따라 참 맑았습니다. 파랬습니다. 그런데 그 파란 하늘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아름답다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그냥 무서웠습니다. 저 하늘 아래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무서웠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 그 생각이 처음으로 아주 선명하게 제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든 뒤로 저는 한동안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우려 했습니다. 위험한 생각이었으니까요. 북한에서 탈출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들키면 가족 전체가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억지로 다른 것을 생각하려 했습니다. 내일 진료 일정이라든가 지수 학교 준비물이라든가.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한번 선명해진 생각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자려고 누우면 더 또렷해졌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뜻밖의 곳에서 왔습니다. 어느 저녁,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이것저것 챙겨서 오시곤 했는데, 그날은 직접 담근 깍두기를 한 단지 가져오셨습니다. 지수가 깍두기를 좋아했거든요.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어머니가 동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씀하셨습니다. 옆집 며느리가 끌려갔다더라. 무슨 죄인지도 모르고. 저는 밥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끌려간 며느리는 두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들도 같이 사라졌다고. 남편만 혼자 남겨졌는데 그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동네 사람들이 쌀이라도 갖다 주려 해도 문을 안 연다고.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이미 그런 일에 무감각해진 거지요. 북한에서 오래 살면 그렇게 됩니다. 이웃이 끌려가도 친구가 사라져도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됩니다. 살아남으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가 나쁜 분이 아니라 그 땅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어머니가 가신 뒤 성철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텔레비전을 크게 틀었습니다. 혹시 모를 도청을 피하려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성철이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무섭기도 하고 기다려지기도 했습니다. 한참 만에 성철이가 물었습니다. 지수도 데리고요? 당연하지요. 또 침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성철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고개 끄덕임이 전부였습니다. 우리 둘은 그렇게 말 몇 마디로 목숨을 건 결정을 내렸습니다. 준비는 철저하게 비밀리에 해야 했습니다.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직장 동료도 친한 이웃도 심지어 어머니께도요. 어머니께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지금도 가장 마음에 걸립니다. 어머니는 연세가 있으시고 몸도 예전 같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떠나면 어머니 혼자 남으시는 건데 그걸 알면서도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말리실 게 뻔했고 혹시 어머니가 흔들리시면 우리 모두 끝이었으니까요. 탈북에 대한 정보는 조심조심 모았습니다. 북한에서는 그런 정보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직접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성철이가 예전에 거래하던 장마당 상인 중에 믿을만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성철이가 몇 달에 걸쳐 그 사람과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넌지시 떠봤습니다. 직접 말하지 않고 돌려 이야기하면서요. 그렇게 해서 두만강 쪽 루트가 있다는 것, 브로커가 있다는 것,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대략적인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갑자기 큰 돈을 움직이면 눈에 띄니까요. 저는 진료소에서 받는 월급 외에 가끔 환자 가족들이 감사 표시로 주는 것들을 모아뒀습니다. 북한에서는 그런 게 공공연하게 있었습니다. 현금이 아니라 쌀이나 기름, 달러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성철이도 조금씩 따로 챙겨뒀고요. 그렇게 몇 달을 모았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가장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척 생활하는 것이었습니다. 직장에 출근하고 진료 보고 생활총화 참석하고 동네 사람들과 인사하고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는 척. 그러면서 속으로는 매일 계획을 점검하고 혹시 우리가 의심받고 있지는 않은지 주변을 살피고 그 이중 생활이 석 달이 넘어가니까 신경이 너무 날카로워졌습니다. 사소한 것에도 화들짝 놀라게 되고 누가 뒤에서 부르면 심장이 쿵 내려앉고 어느 일요일 지수를 데리고 어머니 댁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점심을 차려주셨습니다. 된장찌개에 나물무침, 소박한 상이었지만 어머니 손맛이 담긴 음식들이었습니다. 저는 밥을 먹으면서 눈물이 날 것 같은 걸 꾹 참았습니다. 이게 마지막 일 수 있다는 걸 알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숟가락을 들어야 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어머니가 지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크면 할미 닮을 것 같다. 저는 그 말에 웃어 보였습니다.
웃음이 떨렸지만 어머니는 눈치채지 못하셨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는 지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지수가 엄마 왜 이렇게 꽉 잡아 했지만 저는 그냥 걷기만 했습니다. 떠나기 사흘 전, 저는 혼자 아버지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의대를 졸업하던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가시기 전에 은영아, 내가 의사가 됐으니 이제 됐다 하셨는데 그 말씀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산소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한참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손으로 봉분을 쓸어봤습니다. 흙이 서늘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여기 못 올 것 같아요. 지수랑 성철이랑 잘 살아보려고요. 용서해 주세요.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파란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하늘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하늘 아래 어딘가에 우리 가족이 그냥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있을 거라고.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무서웠습니다.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강을 건너다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있었습니다. 지수가 저처럼 살게 할 수는 없다는 것. 거짓 소견서를 쓰면서 아무것도 모른 척하면서 무감각해지면서 살게 할 수는 없다는 것. 그게 두려움보다 컸습니다. 우리는 떠나기로 했습니다. 떠나는 날은 12월이었습니다. 한겨울을 택한 건 저희가 아니라 브로커였습니다. 강이 얼어야 건너기 쉽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얼지는 않고 반쯤 얼었을 때, 그때가 오히려 경비가 소홀해지는 시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한겨울강을 건넌다는 것이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라는 것이. 출발 전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지수는 옆에서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지수한테는 친척 집에 며칠 놀러 간다고 했습니다. 14살이면 눈치가 있을 나이인데 지수는 그냥 믿었습니다.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건지도 모르지요. 자고 있는 지수 얼굴을 오래 봤습니다. 이 아이가 내일부터 얼마나 힘든 길을 걷게 될지, 그걸 알면서도 데려가는 게 맞는 건지, 두고 가는 게 더 나쁜 건지. 그런 생각들이 밤새 저를 괴롭혔습니다. 성철이는 짐을 쌌습니다. 많이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눈에 띄면 안 됐으니까요. 평소 나들이 가는 것처럼 작은 가방 하나씩만. 돈은 성철이 옷 안쪽에 꿰매어 넣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꼭 필요한 약 몇 가지만 챙겼습니다. 해열제, 지혈제, 붕대. 혹시 모를 상황을 위해서요. 새벽 3시,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함경북도 국경마을까지는 브로커가 안내했습니다. 어떻게 이동했는지는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중간에 도와주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아직 북에 계실 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이틀에 걸쳐 이동했고 중간에 낯선 집 창고에서 하룻밤을 보냈다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창고는 어찌나 추운지 우리 셋이 붙어 앉아 서로 체온으로 버텼습니다. 지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어디 가는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좋은데. 지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도 알았을 겁니다. 좋은 데가 어디인지는 몰라도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건요. 두만강에 도착한 건 이튿날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브로커가 강 앞에 서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소리내면 안 됩니다. 아이한테도 단단히 말해두세요. 저는 지수 손을 잡고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지수 눈이 크게 떠져 있었습니다. 무서운 게 얼굴에 다 보였습니다. 저는 지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손 절대 놓으면 안 돼. 무슨 소리 들려도 소리 내면 안 되고. 할 수 있지?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꼭 다문 입술로. 강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추웠습니다.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발이 얼음처럼 차가운 물에 닿았습니다. 한겨울 두만강은 완전히 얼지 않습니다.
군데군데 얼음판이 있고 그 사이로 시커먼 물이 흘렀습니다. 얼음판을 밟으면서 건너야 했는데 얼음이 언제 깨질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 발 내딛고 버티고 또 한 발 내딛고 그 짧은 거리가 평생에서 가장 긴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발이 얼음판을 벗어났습니다. 강물이었습니다. 무릎까지 찼습니다. 영하 15도의 물이 허벅지까지 올라오는 느낌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칼로 베이는 것 같다고들 하는데 칼보다 더했습니다. 온몸이 굳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가 비명을 지를 것 같은 순간 저는 지수 입을 막으면서 동시에 끌어안았습니다. 귀에 대고 숨소리도 죽이라고 했습니다. 지수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참아낸 겁니다. 14살 아이가. 강 중간쯤에서 맞은편 강변 쪽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탐조등이었습니다. 천천히 강 위를 훑어오고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손짓으로 멈추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탐조등 불빛이 우리 쪽으로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사흘 전 산소 앞에서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아버지, 지수랑 잘 살아보려고요. 눈을 감은 채 속으로 빌었습니다. 제발, 제발, 이 아이만은. 탐조등이 우리 바로 앞까지 왔다가 멈추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하느님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탐조등이 지나치는 순간 정말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강을 다 건넌 건 15분쯤 지나서였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내디딘 순간 성철이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저도 아무 말 못했습니다. 지수는 강을 건너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풀린 거지요. 저는 지수를 일으켜 세우면서 꼭 안았습니다. 지수가 그때서야 작게 울었습니다. 소리를 죽이고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직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또 다른 시작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중국 땅에 왔다고 안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잡히면 북송이었습니다. 북으로 돌려보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브로커가 재촉했습니다. 빨리 자리를 피해야 한다고. 우리는 젖은 옷 그대로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발이 더 이상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감각이 없어졌으니까요. 그래도 걸었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민가였습니다. 브로커가 저것이 오늘 밤 머물 곳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보면서 처음으로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하얀 입김이 어둠 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살았다. 일단은 살았다. 그 민가는 조선족 할머니 혼자 사시는 집이었습니다. 이르는 넘어 보이셨는데 우리가 들어서자 아무 말 없이 아랫목을 내어주셨습니다. 군부를 넣어주셨고 뜨거운 물도 떠다 주셨습니다. 우리 셋은 젖은 옷을 갈아입고 그 따뜻한 방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지수는 눕자마자 잠이 들었습니다. 성철이도 얼마 못 가 눈을 감았습니다. 저만 한동안 천장을 봤습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들어오시더니 지수 발끝에 이불을 여며주셨습니다. 그리고 나가시면서 문을 살며시 닫으셨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때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강을 건너면서도 안 울었는데 그 조용한 손길 하나에 북받쳤습니다. 그 같은 핏줄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통하는 것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이웃이 말없이 건네는 따뜻함이 얼마나 큰지 그때 새삼 알았습니다. 할머니는 사흘 동안 우리를 숨겨주셨습니다. 끼니도 챙겨주셨습니다. 옥수수밥에 된장국이었는데 그게 어찌나 맛있던지. 지수는 2그릇씩 먹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할머니가 지수 손에 삶은 달걀 몇 개를 쥐어주셨습니다.
말씀은 안 하셨는데 눈이 빨개지셨습니다. 저는 허리를 굽혀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분 성함도 몰랐습니다. 지금도 모릅니다. 그래도 평생 잊지 못할 분입니다. 연변 쪽 도시로 넘어와서는 브로커가 마련해준 집에 숨어 지냈습니다. 작은 방 하나짜리 공간이었는데 3명이 생활하기에는 비좁았습니다. 낮에는 밖에 나가면 안 됐습니다. 조선족 동네라고는 해도 우리 같은 사람들을 잡아서 신고하면 돈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공안에 신고하면 포상금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걷는 사람도 이웃도 누구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방 안에 있는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지수는 처음에는 잘 견뎠습니다. 그런데 한 주, 2주가 지나면서 힘들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도 없고 학교도 없고 나가지도 못하고 14살 아이한테는 너무 가혹한 시간이었지요. 지수가 어느 날 저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 나가?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언제라고 말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조금만 더 기다리자고만 했습니다. 지수는 그날 이후로 그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루 종일 창문 밖을 내다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 뒷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이가 저렇게 창밖만 보고 있다는 게. 브로커가 연락을 끊은 건 우리가 연변에 온 지 2달째 되던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사정이 생긴 줄 알았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성철이가 수소문해 보니 그 브로커가 다른 탈북자 돈을 받고 잠적했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우리 돈도 포함해서였습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돈은 줄어드는데 다음 루트는 막막했습니다. 성철이가 몰래 일거리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중국말을 못하니까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됐습니다. 조선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는데 신분이 없으니까 임금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주인이 절반만 주면서 싫으면 말고라고 해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신고라도 당하면 끝이니까요. 성철이는 그냥 받았습니다. 집에 오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 등을 보면서 저는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약을 조금 갖고 나왔던 터라 조선족 주민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몰래 봐드렸습니다. 의사라고 밝힐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아는 게 좀 있다고 이 약이 이럴 때 쓰는 거라고 설명해드리는 정도로요. 그래도 고맙다고 쌀이나 반찬 같은 걸 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 즈음 지수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감기인가 했는데 열이 사흘째 내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갖고 나온 해열제를 먹였는데 잘 듣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약이 필요했는데 약국에 가려면 밖에 나가야 했습니다. 밖에 나가면 신분이 들킬 위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의사인 제가 내 딸 하나 제대로 치료를 못한다는 생각에 무너졌습니다. 평양에서는 약도 있었고 장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수가 이불 속에서 덜덜 떨면서 엄마 추워하는데 저는 그냥 옆에서 손만 잡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무력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다행히 조선족 할머니 한 분이 눈치채시고 약을 구해다 주셨습니다. 중국 약이었는데 맞는 성분인지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먹였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지수는 닷새 만에 열이 내렸습니다. 그 닷새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닷새였습니다. 지수 열이 내리고 나서 성철이와 저는 다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계속 숨어 지내는 건 한계가 있었습니다. 잡히면 북송이고 숨어 지내다 보면 지수가 망가질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하루하루 생기를 잃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한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바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동남아시아를 거쳐야 했습니다. 멀고 돈이 더 필요하고 또 다른 위험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브로커를 찾는데 한 달이 더 걸렸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저는 매일 밤 지수 자는 얼굴을 보면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데려간다.
이 아이를 반드시 햇빛 아래 세운다. 연변의 하늘은 좁았습니다. 방 안에서 보이는 하늘은 더 좁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좁은 하늘 너머를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고. 반드시 있다고. 동남아 루트는 말로만 들었을 때도 막막했는데 실제로 걷고 나니 그보다 훨씬 힘든 길이었습니다. 연변을 떠난 것은 이른 봄이었습니다. 중국을 벗어나 미얀마, 그리고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들어가는 경로였습니다. 브로커가 안내했지만 브로커도 전부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성철이는 항상 제 옆에서 지수를 감싸듯 걸었습니다. 낯선 땅, 낯선 말, 낯선 사람들 사이를 그렇게 걸었습니다. 국경을 넘을 때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두만강을 건넌 것만큼 무서운 순간들이 계속됐습니다. 밀림 속을 밤새 걷기도 했고 작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기도 했습니다. 지수는 한마디 불평 없이 따라왔습니다. 그 아이가 대견하면서도 미안했습니다. 14살 아이가 이런 길을 걸으면 안 되는데 싶었습니다. 그래도 지수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미얀마에서 하룻밤을 묵을 때였습니다. 우리와 함께 이동하던 탈북자가 몇 가족 더 있었는데 그 중에 어린 아기를 안고 온 젊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기가 칭얼거리면 들킬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하던지요. 그 어머니가 아기 입을 막으면서 눈물을 흘리던 모습이 두만강에서 지수 입을 막던 제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말 한마디 없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넘어가는 길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그 구간에서 함께 이동하던 일행 중 한 명이 현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 뿔뿔이 흩어져야 했습니다. 성철이가 지수 손을 잡고 뛰었고 저는 성철이 옷자락을 잡고 따라 뛰었습니다. 얼마나 뛰었는지 모릅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두운 골목 안이었습니다. 셋이서 벽에 등을 붙이고 숨을 죽였습니다. 지수가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 다리 아파. 저는 지수 다리를 보았습니다. 뛰다가 넘어진 것인지 무릎이 긁혀 피가 나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붕대를 꺼내 감아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수는 아프다는 말 한마디 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붕대를 다 감고 나서 지수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의사니까 다행이다. 그 한마디에 목이 메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행이라는 말을 하는 아이가. 저는 아무 말 못하고 지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태국 방콕에 도착한 것은 연변을 떠난 지 3주가 넘어서였습니다. 방콕은 크고 시끄럽고 낯선 곳이었습니다. 열기도 대단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추위 속에서 지내다가 갑자기 그 더위 속에 서니 몸이 어리둥절한 것 같았습니다. 지수는 처음 보는 것들이 신기한지 두리번거렸습니다. 그 눈빛이 오랜만에 살아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주한 한국 대사관이 있는 곳까지 찾아가는데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요. 브로커가 대략적인 방향만 알려주고는 거기서 헤어졌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스스로 해야 했습니다. 성철이가 종이에 한국어로 써가면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대부분 모른다고 했습니다. 1시간쯤 헤매다가 마침내 한국 대사관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태극기를 본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성철이도 말이 없었습니다. 지수가 엄마, 저거 우리나라 국기야?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사관 문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두만강에서도 연변에서도 밀림에서도 울지 않았는데 대사관 문 앞에서 그만 터져버렸습니다. 성철이가 제 어깨를 안아줬습니다. 지수도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셋이서 그 자리에 서서 한참 울었습니다. 대사관 직원분이 나오셨습니다. 한국말로 물으셨습니다. 탈북자분들이세요? 그 말이 어찌나 반갑던지. 우리말로 묻는 사람이
우리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직원분이 안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에어컨이 나오는 실내로 들어서면서 지수가 시원하다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렇게 웃겼습니다. 이 험한 상황에 시원하다고. 저는 웃으면서 또 울었습니다. 대사관에서의 시간은 또 다른 기다림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신원 확인 절차가 있었고 여러 가지 조사가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달랐습니다. 연변의 방 안에서 숨죽이며 기다리던 것과는 다른 기다림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밥이 나왔습니다. 따뜻한 밥이. 지수가 밥을 받아들고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이거 흰쌀밥이야? 북한에서도 중국에서도 흰쌀밥은 귀한 것이었습니다. 지수가 한 숟가락 뜨더니 말했습니다. 맛있다. 그 짧은 말이 저는 평생 기억날 것 같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탄 건 대사관에 들어선 지 몇 주가 지나서였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던 날 아침,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방콕의 하늘이 파랬습니다. 그 파란 하늘이 평양 하늘과 같은 파란색인데 느낌은 전혀 달랐습니다. 평양에서 하늘을 보면 무서웠는데 여기서 보는 하늘은 그냥 아름다웠습니다. 하늘은 하나인데 그 아래 서 있는 사람의 처지에 따라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구나 싶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지수가 창가 자리에 앉아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성철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정말 가는구나.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떠난 뒤 어머니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혹시 우리 때문에 어머니가 곤란해지신 건 아닌지. 그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지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한 길이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비행기는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흰 구름이 펼쳐졌습니다. 지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구름이 진짜 하얗다. 저는 웃었습니다. 진짜로, 마음에서 우러난 웃음으로. 인천공항에 내린 건 새벽이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공항 안으로 들어서는데 한국말이 들렸습니다. 안내방송도 직원들 말소리도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 대화도 전부 우리말이었습니다. 당연한 것인데 그게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 만에 듣는 우리말인지. 연변에서는 숨죽여야 했고 태국에서는 말 자체가 통하지 않았는데 이제 여기서는 그냥 말해도 된다는 것이 이상하게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공항 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크고 환하고 사람이 넘쳤습니다. 새벽인데도요. 지수가 저한테 속삭였습니다. 엄마, 여기 불이 왜 이렇게 밝아? 북한에서는 전기가 귀했습니다. 밤이 되면 동네가 어두워지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새벽에도 공항 전체가 대낮처럼 환했습니다. 지수 눈에는 그게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웃기면서도 짠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런 것들을 처음 보는구나.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삶을 살았구나. 공항에서 관계자들이 나와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간단한 절차를 거치고 나서 우리는 임시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새벽 고속도로가 쭉 뻗어 있었고 가로등이 줄지어 켜져 있었습니다. 성철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로가 넓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말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었는지 저는 알았습니다. 국정원 합동신문은 며칠 뒤부터 시작됐습니다. 탈북자들은 한국에 오면 누구나 거치는 절차라고 했습니다. 신원을 확인하고 북한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조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했습니다. 협조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숨길 것도 없었고 숨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조사관은 중년의 남자분이었습니다. 말투가 차분하고 점잖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것들을 물으셨습니다. 출신 지역, 직업, 탈북 경위 같은 것들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조사가 어느 지점에 이르렀을 때
조사관이 잠깐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봉화진료소 근무 이력이 있으시군요. 거기서 김주혜 관련 의료팀에 계셨다고요? 저는 네 했습니다. 그쪽에서 보신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혜의 건강 상태라든가 의료팀 운영 방식이라든가. 그 질문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려다가 멈췄습니다. 뭔가가 가슴 안에서 걸렸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습니다. 주혜는 제 환자였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그게 의사로서의 첫 번째 약속입니다. 평양의학대학에서 배운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환자가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진료실 안에서 나눈 것은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그 약속은 북한에서도 중국에서도 어디서도 제가 의사로서 지키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앉은 조사관이 바로 그것을 묻고 있었습니다. 주혜의 건강 상태를. 그것도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로서. 저는 그 아이를 치료했던 사람입니다. 그 아이 손목을 잡고 맥을 짚었던 사람입니다. 그 아이 눈을 들여다봤던 사람입니다. 주혜는 거기서 수십 명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진료실 안에서만큼은 그냥 아이였습니다. 아픈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제 눈을 바라보면서 선생님 하고 불렀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면 이 정보가 그 아이에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도요. 체제를 탈출한 제가 그 체제의 중심에 있는 아이의 정보를 넘기는 것이 맞는 일인지 틀린 일인지 그 순간 저는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다른 생각도 밀려왔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쓴 거짓 소견서들이 생각났습니다. 아프다고 써야 할 때 건강하다고 썼던 것들이요. 그때 이미 저는 의사로서의 약속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체제의 강요로 살아남기 위해 어긴 것이었지만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은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인지 또 한 번 어기는 것인지 그 생각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졌습니다. 조사관이 당황하신 것 같았습니다. 휴지를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조사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봄 햇살이었습니다.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치료했던 사람인데 이 말을 하면 그 아이한테 해가 되는 건 아닌지요. 조사관이 잠시 있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최 선생님,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쓰입니다. 선생님이 겪으신 것들, 보신 것들이 중요합니다. 저는 한참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로서 본 것들을, 기억하는 것들을.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빠짐없이. 말을 다 하고 나서 저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후련하면서도 무거웠습니다. 옳은 일을 한 것인지 지금도 완전히 확신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그날 이후로 저는 그 무게를 안고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일을 했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하나원 생활은 낯설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처음 편의점에 갔을 때 지수가 한참 서서 물건들을 구경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신기한가 봤더니 과자 종류가 너무 많아서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과자 종류 자체가 손에 꼽았으니까요. 지수한테는 그 진열대 하나가 별세상이었겠지요. 마트에 처음 갔을 때는 저도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채소 코너에 들어섰는데 각종 채소들이 넘쳐났습니다. 깨끗하게 씻겨서 가지런히 놓여서. 북한에서는 장마당 바닥에 채소를 펼쳐놓고 팔았는데 그리고 물건이 없어서 이것저것 기웃거리던 날들이 있었는데 여기는 뭐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잠깐 멍했습니다. 이게 그냥 일상인 나라가 있구나. 이게 당연한 나라가 있구나. 인터넷으로 처음 북한 관련 소식을 찾아봤을 때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걸 자유롭게 검색해도 된다는 것이. 북한에서는 외부 소식을 접하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화면을 몇 번 두드리면 전 세계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계신 곳 소식이 혹시 있을까 싶어서 찾아봤습니다. 물론 어머니 개인 소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어머니가 거기서 오늘도 숨 쉬고 계시겠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습니다. 이건 솔직한 말입니다. 자유를 얻었고 지수와 성철이가 옆에 있고 밥도 따뜻하게 먹을 수 있게 됐는데 그런데도 밤이 되면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배웠을 때 드셨던 된장찌개 냄새가 생각납니다. 우리가 떠난 뒤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하셨을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산 가족의 아픔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6.25 때 헤어진 가족들이 수십 년을 그리워하며 사셨잖아요. 저는 그 마음을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걸 알면서도 만날 수 없는 것이, 가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너무나 먼 것이. 그래서 저는 통일을 바랍니다.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간절한 바람입니다. 어머니 살아계실 때 우리 세대에 통일이 됐으면 합니다. 어머니 손 한 번 더 잡고 싶습니다. 지수를 어머니 앞에 데리고 가서 할머니 이거 은영이 딸이에요 하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제 소망입니다. 지수는 요즘 학교에 다닙니다. 처음에는 말투가 다르다고 친구들이 놀렸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지수는 씩씩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하면서. 그 아이가 그렇게 말할 때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 데려오길 잘했다고. 성철이는 요즘 검정고시 공부를 합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그 사람이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조용히 웃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다시 의사로 일하고 싶습니다. 자격증을 새로 따야 할 테고 공부도 다시 해야 할 테지요.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보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의사로. 거짓 소견서 같은 건 쓰지 않아도 되는, 환자를 정말 환자로 대할 수 있는 의사로. 저는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면 창밖을 봅니다. 한국의 하늘은 파랗습니다. 그 파란 하늘이 이제는 무섭지 않습니다. 그냥 아름답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